21번 문제 부탁해요. 다음은 대립되는 두 개념을 나타낸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 이웃집이 담장을 허물고, 이웃집은 소비주체인 가게죠. 가게. 이웃집이니까 가게니까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문제 같으네요. 담장을 허물고 예쁜 꽃으로 화단을 만들어 오가는 길에 기분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화단을 꾸몄어요. 그러면 사적 편익은 어때요? 커지죠. 그러죠? 근데 이 이웃집 주인만 행복한 게 아니죠. 편익이, 사적 편익이 커지는 게 아니죠. 이웃집 지나간 사람 다 만족감이 커지죠.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더 커지겠네. 그러니까 가번의 경우에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거? 플러스 외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소비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돼요? 보조금 지급하면 되겠죠. 나번 근처에 공단이 생기면서 매연과 소음으로 생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자, 나번은 뭐예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잉 생산되겠죠. 환경 파괴되겠죠. 대책은 뭐예요? 세금 부과하겠죠. 이 경우에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잉여 줄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염 배출권 제도 도입이죠. 우리나라 도입돼 있어요. 일부. 유럽에서는 확대되고 있고요. 이 오염 배출권 제도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코드의 정리. 그러니까 지금 가하고 나만 가지고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하나, 생산 쪽에서 하나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얘는 약방의 감초라니까. 1번 가에서 사회적 비용. 왜 비용 문제가 나와? 이건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니까 편익 얘기가 나와야지.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느 게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니까 수요 곡선을 2개 그려야죠. 수요 곡선 2개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업 곡선이야. 근데 사회적 편익이 크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시장 소비량. 사회적 편익에 의해서 최적 소비량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과소니까 어느 게 작은 거야? 시장에다 맡겼더니 작은 거죠? 그럼 이게 사적 편익이고 이게 사회적 편익으로 그려야겠지. 사적 편익 시장 소비량, 사회적 편익 최적 소비량, 과소 소비. 과소 소비니까 플러스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이 그림이 기억나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뒤집어지겠지? 과잉 소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죠. 담배 필 때 사적 편익은 크지만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는 너무나 많이 봤던 거지. 이건 그냥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수요 곡선은 하나고 이게 사적 시장 생산량.
이게 사회적. 여기서 최적 생산량. 시장에다 바뀌니까 과잉. 따라서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 그림이 그 22번 그 아래도 바로 나오죠. 약방의 감초라니까. 자, 다시 21번으로 올라와서 2번.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이죠? 오케이. 3, 4번은 시험장에서 보면 바보지. 그렇지만 공부거리를 확인해 봅시다. 3번. 가는 도랑치고 가지 않는다. 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라고 봐야겠지. 그 다음에 나에서 땡 공장 제품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 생산이 되는 것이죠. 22번.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아, 공급 곡선이 두 개네?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장 균형 생산량이 2죠. 그 다음에 이 다시는 사회적 최적이죠. 시장에다 바뀌니까 과잉 됐죠. 과잉이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탄공장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 생산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 파괴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겠지.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요. 사회적 잉여가 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오염 배출권 제도라고 했어요. 1번. 자, 이 사례로 적절한 걸 고르래. 이 사례는 뭐야?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의 사례를 찾으면 되겠죠. 1번. 가로등이 설치되어 전기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이득을 본다. 이걸 무임승차 효과라고 그러죠. 이건 공공재에 관한 설명이지 외부 효과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2번. 주변에 고등학교가 새로 생겨 기존 분구점의 매상이 크게 증가했대요. 어라? 이건 플러스 외부 효과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찾아야 돼요. 3번. 산 중턱의 축산 농가에서 폐수가 흘러나와 마을 공동물이 오염됐다. 이게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길가의 꽃집에서 나오는 그윽한 향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이건 소비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시장에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과소 소비가 되겠죠.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지. 플러스,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23번으로 갑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네요. 각국 정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기업, 재산세에 부과하여 부과하던 방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기역을 종가세 방법이라고 하고 니은을 종량세 방법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대요. 자, 옳은 설명 찾읍시다. 1번에 기역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였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거꾸로 돼 있죠.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겠지. 기억번 1번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잘못 표현되어 있고요. 2번. 니은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같다면 누구나 동일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하죠. 종량제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 4번은 왜 틀렸을까 확인할게요. 기역이 니은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장 가격 기능을 활용한 사례이다. 땡. 반대로 되어 있죠. 니은번 이 종량제가 시장 기능에 더 충실합니다. 시장의 가격 제도와 일맥상통하고요.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외부 불경제가 외부 경제로 바뀐 게 아니라 외부 불경제가 완화된 것에 불과하죠. 쓰레기는 외부
경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밖에 정답이 없고요. 24번으로 갈게요. 자료에 나타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독감 백신과 교육 서비스는 수요자 개인이 얻은 편익, 즉 사적 편익보다 사회 전체 편익,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 상품들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사적 편익과 비용 곡선이 만나는 B점을 밑으로 쭉 내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시장 소비량, 시장 소비량. 자, A점을 밑으로 쭉 내리면 추적 소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이야, 과소야? 과소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모자란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적절한 건 골라봅시다.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A점이 아니라 B점입니다. 시장 균형은 B. A는 뭐야? 최적 균형이지. A는 최적 균형이고요. 이번에 B점에서의 무임승차 문제가 우려된, 여러분,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 효과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을 줄여야 한다. 아니죠. 여기에서는 지금 과소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과소 소비니까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야. 오히려 공급도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네. 소비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고. 3번도 땡.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시장 균형점에서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 맞죠? 플러스 외부 효과는 과소.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과잉 드는 거니까요. 25번. 다음 X제의 시장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 제약회사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전염병의 백신인 X제를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다른 제약회사들에게 X제의 생산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X제 접종은 부정적 외부 효과. 거꾸로 되어 있네요. 긍정적 외부 효과겠지. 플러스 외부 효과. 기역으로 인해, 즉 특허권으로 인해 X제의 생산 기술은 경합성을 가지게 된다. 아니죠? 배제성을 갖는 거잖아요. 배제성. 경합성은 한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게 경합성입니다. 배제성은 돈 있는 사람만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게 배제성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배제성이죠.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진 사람만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배제성입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역으로 인해, 특허권으로 인해 X제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추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땡. 이게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과소 소비 또는 과소 생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네요. 니은의 상황에서 X제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추적 수준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니까. 지금 기억, 니은번이죠, 니은. 니은번.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기술 개발을 요구하라. 이게 제기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기된 상황에서는 X제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추적 수준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제기된 것에 불과합니다.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 26번. 그림은 재화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경합성과 배제성 가지고 구분했네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분석해 보면 A가 뭐예요? A는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네요. 공유제죠.
B는 뭐예요? B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만 있네요. 요금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가 배제성, 경합성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사유제죠? 사유제고, D는 보나마나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으니까 공유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A제니까 공유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을 지닌다. 맞네. 경합성이 있으니까. 1번 정답.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공부거리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에 B제와의 예로는 공해상의 어족자원. 공해상의 어족자원이 바로 공유제죠. 공유제니까 A제로 해야 됩니다. A제. B제의 사례는 뭐예요? B제의 사례. 통신요금. 통신요금 같은 것이 통신제와. 그 다음에 C제와 예로는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은 공공제니까 D라고 해야 돼요. D. 예전에는 골목길에 가로등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냈고, 또 일기예보 이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냈어요. 일기예보도 공공제죠. 그 다음에 4번에 D제가 공공제죠. 사회적 추적 수준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무임 승차 심리 때문이다. 27번 밑줄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저작권을 보호받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문화 콘텐츠와 같은 재화의 경우 내가 소비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해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비경합성이죠. 경합성이 없다는 거죠.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비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차량 통행이 드문 유료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말 되네? 드문 유료 도로라고 했잖아요. 드문.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는.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싱겁게 끝났네. 2번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과다 생산이니까 이건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비경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초과 수요는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과 밑줄친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체제는 탄력성과 관련되는 문제지 비경합성과 관련되는 건 아니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잖아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28번으로 갑니다. 밑줄친 부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거. 자연산 넙치, 광어죠, 광어. 자연산 넙치는 양식 넙치에 비해 맛이 좋아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일부 업자들은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식 넙치를 자연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파는 사람은 안다고.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분하는 방법. 배를 보면 알아요. 배.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눈을 보면 알아요. 이거 안 했던가? 했었어. 시장 가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 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게 등이에요. 이게 등. 등 색깔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군청색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왼쪽에 눈이 있으면 좌광.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우도. 왼쪽에 있으면 광어입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도달이에요. 오른쪽 세 글자입니다. 왼쪽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뒤집어봐. 뒤집으면 이 배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돼요. 하얀색. 그게 자연산이에요. 티끌만큼이라도 그 점이 박혀 있잖아요. 양식입니다. 이거 대부분 가보면 배 보면은 점이 많아. 다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이걸 모른다고 잘 모르니까 그냥 자연산이라고 속여서 팔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가려내기 어려운 자연산 넙치를 비싼 값에 사기보다는 차라리 값싼 양식 넙치를 사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에서 자연산 넙치를 보기 어려워졌다.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넙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닌 정보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29번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을 P1으로 규제한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그림을 보니까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최저 가격제죠. 최저 가격제. 그래서 가격 규제와 관련해서 최고 가격, 최저 가격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출제가 될 텐데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균형 가격이고 이게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규제하면 최저 가격제고요. 아래에서 규제하면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저 가격제로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냐면 농민, 즉 생산자와 노동자, 이들을 보호하는 게 최저가격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게 한 게 뭐예요? 최저임금제. 노동자를 보호하게 한 게 최저임금제. 농민 생산자를 보호하게 한 게 최저고가제인데 이걸 이중고가제라고도 표현해요. 이중고가제. 그러니까 정부가 살 때 최저가격으로 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사고 정부가 팔 때는 싼 가격으로 팔고 정부의 재정 적자는 나타나겠지만 이게 농민도 돕고 노동자도 돕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최고 가격제는 일반 소비자죠. 소비자를 보호하게 한 건데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상한제, 이자율 상한제라든가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건 다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어요. 그중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암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특히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이 암가격 형성될 가능성이 더 커요. 물론 얘도 최저가격 실시할 때도 이 노동자들이 이 임금 시장에서 이 임금 받아라 정부가 발표했는데 나 조금만 임금 줄여줘도 되니까 나 좀 고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다고. 이걸 환경개혁이라고 하거든요. 환경이 무슨 뜻이? 누렁이. 쉽게 말하면 똥개 계약. 그러니까 노동자가 배신하는 거지. 그래서 자, 둘 다 모두 암가격 형성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암가격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에 암가격이 바로 나타나요.
자, 최고가액제 실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잖아.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다른 말로 해봐요. 물건이 모자라는 거잖아. 물건이 모자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비싸게 줄게 나한테 팔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암가격과 관련해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최저가격에서도 암가격이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건 뭐죠?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수매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게 뭐죠? 실업이죠. 그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 주면 돼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에 실시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건은 모자라고 살 사람은 많아. 그럼 뭐 추첨제가 동원될 수도 있고 그러죠? 추첨해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아파트 뭐 몇백 대일 나오잖아요. 추첨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착순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예요? 이걸 없애줘야겠죠. 그죠? 이거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야. 정부가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서 집을 필요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죠? 자, 다시. 최저가격제 실시하면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 정부가 매입하거나 기업에게 보조금 줘가지고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이게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살 사람 많은데 물건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면 돼요. 국내에서 만들면 돼. 국내에서 못 만들면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배추가 모자라? 그럼 중국에서 사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번 문제 보니까 균형 가격이 P0란 말이에요. 그리고 P1이 바로 최저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최저가격제니까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다? 노동자, 농민. 노동자와 농민. 자, 노동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게 한 겁니다. 이때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럼 이 초과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수매하거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고용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 찾아봅시다.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한다. 맞네? 너무 싱겁다. 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 최저가격 실시하니까 원래 요만큼에서 수요는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이렇게 줄고 공급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걸 이제 쌀이라면 정부가 수매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실업자라면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고용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1번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부해 봅시다. 정부가 물가 폭등을 막기 아니죠. 시중 가격보다 높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물가 폭등을 막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 폭등이 우려가 되죠. 이게 노동시장이라면 Q0에서 Q2가 아니라 Q1에서 Q2 그 초과 수요만큼 Q1에서 Q2까지 Q1, Q2의 실업자 이걸 우리는 비자발적 실업자라고 표현하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Q1, Q2 즉 Q1, Q2 수준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건 초과 수요가 이것은 최고 가격제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최저 가격제 실시에서도 암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의 암 가격 하면은 최고 가격부터 떠올리세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들 보면 최저 가격 실시할 때 암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로 나온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실제 암 가격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에서 나온다고.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실시하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암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있다고 해서 암 가격이 암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왜 틀렸어요?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할 것이고, 초과 수요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은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때입니다. 자, 이제 국민경제 가는데, 자, 잠깐 또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고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단원이 세 번째 단원이죠. 세 번째 단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장과 경제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3단원은 시장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론? 가격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수요 공급 법칙. 어떻게 변동이 돼요?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규제가 돼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격,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 가격으로 규제하잖아요. 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의 가격이론, 이걸 미시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죠.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 요 그림으로 설명이 되죠. 두 개의 가인날로 표현됩니다. 수요라는 가인날과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만나서 종이를 자르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인날이 안 만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때 이 가로축이 뭐였어요? 가로축이? 가격이었고. 가로가 아니라 세로축이죠. 이 세로축이 가격이었고, 이 가로축이 수량축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네 번째 단원에서는 제목이 국민경제에 의해 이렇게 돼 있다고. 국민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누가 만나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꼽사리 껴요? 정부가 껴가지고 소득세 걷고 법인세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는 가게, 생산자는 기업, 정부는 문자 그대로 국가경제, 정부잖아요. 이걸 따로 공부했다면 이제 이걸 다 합치면 국민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가격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 뭐가 돼요? 물가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평균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은 이쪽으로 오면 뭐가 되냐면 몇 개 만들었느냐,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몇 개 만들었느냐. 국민소득이에요. 근데 이 국민소득을 지금은 GDP로 측정합니다. 옛날 2000 WTO가 언제 출범했죠? 1995년.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전에는 GNP로 측정했다고, 국민소득을. 1인당 GNP가 얼마냐? 와, 그 나라 부자네. 근데 요즘은 GNP 갖고 안 해요. GDP 가지고 한다고. 1인당 GDP.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 국민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단원에서는 가격하고 거래량, 이런 것을 공부했다면, 지금 4단원에서는 이제는 물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러한 그림이 나와야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서플라이, 공급 곡선인데, 여기에 서플라이는 서플라이, 공급은 공급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 가계, 기업, 정부 이걸 다 합친 것이니까, 합친다, 더한다, 누적한다. 어그리게이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가계의 수요, 기업의 수요, 정부의 수요가 있다고. 이걸 다 합치면 수요는 수요인데 이걸 다 누적시킨 수요야.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총 수요야. 우리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총 수요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CI, GX로 표시가 되잖아요. C가 뭐야? 민간 소비. 가계의 민간 소비. 기업의 인베스트먼트, 민간 투자. 정부의 지출,
거버먼트, 정부 지출. X는 뭐야? 이게 한 나라 국민 경제라면 여기 또 외국이 있겠지. 외국과 우리 경제 간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X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합치면 이게 국내 수요죠. 얘는 뭐야?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해외 수요. 그래서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총 수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되는 것이죠. 총 공급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국내에서 만든 거 GDP 플러스 임포트 해외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GDP는 국내 공급, M은 해외 공급.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걸 합치면 총 공급.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럼 이 점은 뭐야? 이 점?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잖아. 그럼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써볼까? 총 수요 C, I, G, X 이퀄 총 공급 GDP M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런데 한 나라 국민 경제에서 그 나라 국민의 소득, 국민 소득은 뭘로 측정한다? GDP야, GNP야? GDP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GDP 계산 공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얘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네. 오케이? C, I, G, X, 마이너스 M. 이건 수출과 수입은 외국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걸 묶어봐. 가계, 기업, 정부, 외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죠? 가계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GDP 늘어나요. 가계 소비 지출 줄어들면 GDP 줄어들어요. 기업의 투자 늘어나면 GDP 늘어나요. 기업의 투자 줄으면 GDP 줄어요. 재정 지출 늘리면 GDP 늘어나요. 재정 지출 줄이면 GDP 줄어요. 수출 늘면 GDP 늘어나요. 수출 줄면 GDP 줄어요. 수입 늘면 GDP 어떻게 되죠? 수입이 늘었어. 그럼 GDP 어떻게 되냐고?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신문이 나와. 수입은 누가 만든 거? 수입품은 누가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거야? 외국에서 만든 거라고.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GDP가 국내 총생산이잖아. 국내에서 만든 것만 GDP야. 따라서 이 수입품은 GDP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럼 언제 영향을 주느냐? 수입해가지고 소비하거나, 수입해가지고 것을 기업이 투자하거나, 수입된 것을 정부가 사용할 때, 이때는 총수에 영향을 준다고. 이게 수능에서 출제됐어. 많이 틀렸지. 근데 우리 임용심 아직 안 나왔어요. 출제 안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조금 이론 정리 간단하게 하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험 제기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물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게 물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평균을 낼 때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을 지수한 가격 지수를 상품 수로 나누면 그게 단순 물가 지수가 돼요. 단순 물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모든 물가 지수는
단순 물가지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걸 종합해서 상품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재화가 5년 동안에 얼마나 팔렸고 어떤 재화는 5년 동안에 얼마나 팔렸는가를 통계를 내요. 그래서 많이 팔린 물건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줍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정부에서 정해요. 5년 단위로. 그래가지고 그 가중치를 가지고 물가를 내요. 이걸 우리는 가중 물가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건,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건 전부 가중 물가지수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모든 물가지수는 그러니까 물가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했다는 얘기는 기준이 항상 얼마라는 얘기지? 100이라는 얘기예요. 지수하면 기준이 100이야.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거고 100보다 작은 물가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한 것이 이제 물가지수인데 단순 물가지수가 있고 가중 물가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가지수는 모두 가중 물가지수인데 이 가중 물가지수를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게 있고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이 두 가지만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500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 표본 한 500개 정도 가지고. 생활물가지수는 한 200개 정도 가지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산자 물가지수. 이걸 일명 도매 물가지수라고도 해요. 또 수출입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라는 게 있어요. 이 GDP 디플레이터 이것도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실질 GDP분의 OK 명목 GDP 네. 곱하기 100 기준 항상 100이에요.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질과 명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소득도 명목 GDP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 GDP로 측정해요.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해요. 올해 가격을 곱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올랐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명목 GDP는 크게 측정될까요? 작게 측정될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당연히 크게 측정되겠죠. 작년보다 물가가 올랐다면 오른 물가를 반영한 것이 명목 GDP니까. 그러니까 이 수량을 알려면 이게 수량이 늘어날수록 생산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당해년도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명목 GDP가 커졌다면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거 못해요. 이건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측정할 때는 명목 GDP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할까요? 실질 GDP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을 올해 가격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전년이나 또는 5년 단위라면 5년 전이나 10년 단위로 한다면 10년 전 과거 가격, 즉 기준연도 가격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명목 GDP나 실질 GDP나 당해년도 생산량은 똑같다 하더라도 당해년도 가격은 작년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얘는 같잖아.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같잖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생산됐는가는 명목 GDP로 판단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는 적은데 얘가 올라가면 이건 크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실질 GDP는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질 GDP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측정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의 측정 기준이 실질 GDP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명목 GDP는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명목 GDP는 크게 개선된단 말이에요.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동행한단 말이에요. 동행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실질 GDP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과거 싼 가격으로 계산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가와 역행하는 거라고. 물가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타임, 시간, GDP, 명목 GDP, 실질 GDP. 물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지금 명목 GDP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근데 실질 GDP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실질 GDP가 커지고 있죠. 실질 GDP하고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기준연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가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명목이나 실질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만나는 점이 바로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물가 지수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서는 물가 지수가 항상 100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 동네는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실질 GDP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내리고 있죠. 물가가 내리고 있으니까 물가 지수가 100보다 컸다가 100으로 줄어들어야겠지. 그러면 이쪽은요? 이쪽은 당연히 여기도 물가가 지금 실질 GDP가 커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100보다 여기서 당연히 줄여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막 110 정도 있다면 여기가 90 정도 이렇게 되겠지. 물가 지수가. 오케이? 이거 뒤집어보면 어떻게 돼요? 명목 GDP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때는 물가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그러면 물가 지수는 점점점 커져야겠지. 90, 100, 110 이렇게 커져야겠지. 이해됐죠?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니까. 이따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러분, 실질 GDP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명목 GDP에는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 물가가 올라서 명목 GDP가 크면 이걸 털어내야겠지. 그럼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크니까 이 분모로 털어내면 되겠네. 100보다 큰 물가 지수로 나누면 실질 GDP 나오겠죠. 이게 공식이야. 그냥 공식을 암기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명목 GDP를 물가 지수로 환산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이게 커졌단 말이야. 커진 것을 100보다 큰 물가 지수로 털어내버리니까 실질적인 GDP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바꿔도 되겠죠. 얘하고 얘가 자리 바꿔도 이 등식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 바꾸자고요. 얘를 이리 보내. 실질 GDP. 그리고 여기 물가지수 얘를 이쪽으로 보내. 물가지수. 그러니까 결국에 물가지수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되네.
그래서 이 물가지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GDP 가지고 환산했다 해서 GDP 디플레이터 또는 GDP 환가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환가지수라는 말 잘 안 써. 번역된 말이라. 원어. 국제 공통어인 디플레이터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계산된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이런 단서가 많이 나온다고.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문제로 가자고요.